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2020년 6월 4일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장 Innovations in Police Strategy 경찰 전략의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많이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커뮤니티 폴리싱이라는 거하고 프로블럼 오리엔트 폴리싱이라는 거, 그리고 제로 톨런스 폴리싱. 마지막 제로 톨런스 폴리싱은 많이 안 나왔지만 이 두 가지 CP하고 POP는 우리가 많이 이미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10장 수업에 앞서서요. 우리 지난 시간 9장 수사에 대해서 배웠죠.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통제에 대한 전략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 로렌스 셔먼이 몇 가지를 주장했죠. 적극적 통제 혹은 대응적 통제가 있고 일반적인 혹은 특정적인 통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구분은 기본적으로 일반 순찰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어떤 assumption, 가정에는 범죄 통제에 대한 가정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전통적으로 경찰이 전문가라는 가정이 있었죠. 하지만 경찰과 시민이 공동 생산자다, 코프로듀서라는 그런 가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제도가 경찰 내에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Preventing crime,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걸 담당한 기관이 어디라 그랬죠? 우리 순찰이라 그랬죠? 루틴 퍼트롤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고요. 특히 검과 관련돼서는 unfounding crime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발견 범죄인데 실제로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는 경우, 이걸 unfounding crime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 과정 내지는 조사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으로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초동 수사가 있고요. 프리리미너리 인베스티게이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체포 재량이 있다 그랬죠. 체포 재량은 어떻습니까? 증거가 강력하냐, 혹은 범죄가 심각하냐, 피해자가 직접 요구를 했느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어떠느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어떤 체포 재량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Follow-up investigation은 후속 수사라 그래갖고 목격자 탐문과 같은 2차 활동, 그 다음 피의자 인터뷰 같은 3차 활동,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 업무의 실제와 관련돼서는 리얼리티 오브 디텍티브 워크 관련해서 우리 란드 연구소가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었죠. 우리가 아는 거와 달리 어떤 피상적인 어떤 관심만 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수사에 대해서 많은 힘을 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페이퍼이 많은 업무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잠깐 이걸 뛰어넘었는데, 미스 어바 디텍티브 워크는 뭐였죠? 형사 업무에 대한 신화는 형사들은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신화였고, 이게 리얼 워크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화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클리어런스 레이트라는 게 있었죠. 우리 해결률이라는 건데, 해결률이라는 것은 이 정의가 좀 중요하다고 봤죠. 일단 가해자가 식별돼야 되는 거고, 기소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을 구금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지만, 이에 대한 예외도 있다고 봤습니다. 예. 그 다음 중요한 것이 success and failure in solving crime이죠. 사건 해결에 있어서 어떤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뭐냐라는 거 있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케이스 스트럭처럴 요인이 있죠. 사건의 구조적 요인이 있고, 조직 요인, 그리고 환경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건 구조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사건의 단서였죠. 어떤 단서가
그러니까 용의자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건 해결에 있어서 조직적 요인에는 어떤 형사의 수라든지 훈련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의외로 연구에 의하면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연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 환경 요인은 어떤 경찰서가 있는 그 지역의 어떤 특징 뭐 이런 게 되겠죠. 지역의 규모가 크냐 아니면 인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요인들이 어떤 사건 해결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요. 특히 또 이 어트리션이라는 개념 기억나십니까? 케이스 어트리션 그래갖고 사건 탈락이라 그랬는데 우리 경찰 단계에서 뭐 석방된다 혹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안 된다 혹은 법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탈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그 탈락률이 40% 넘는다 그랬습니다.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DNA라든지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 부분 혹은 크리미널리스틱이라는 그 증거 분석 이렇게 배웠었죠. 증거 분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핑거프린트 뭐죠? 그 지문이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많이 회피한다는 거죠. 다음 우리가 배운 게 수사를 개선하는 거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웠는데요. 특히 우리가 언더커버 폴리스 워크하고 어떤 정보원 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입 수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면 절차화 시켜서 어떤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걸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보원 문제도 그와 비슷한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대책이. 여기에 뭐 중독형 정보원, 용병형, 복수형 뭐 여러 가지 정보원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런 수사에 대한 얘기 후에 우리가 6가지 유행, 뭐 마약이라든지 갱 문제, 그리고 경력 범죄자, 그리고 총기 범죄 문제, 증오 범죄, 그리고 테러리즘 이렇게 6가지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특히 마약과 관련해서는 데어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그랬죠. 이 데어는 뭐의 약자였죠?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그러니까 약물 남용 저항 교육이라는 거죠.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LAPD에서 이게 유래했다 그랬죠. LA에서 1983년 LA 경찰서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44개 국가에 수출까지 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갱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특히 유명한 게 그레이트라 그랬죠. 그레이트. 이게 모의학자였습니다. 갱 리지스턴스, 이것도 리지스턴스죠. Education and Training이라 그래갖고 이것도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그레이트는 91년에 피닉스 경찰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금은 모든 미국의 주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잠깐 배웠던 게 이 경력범죄자였고 우리나라의 2011년 충북지방청에서 했던 주폭 수사를 제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총기범죄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다 그랬죠. 뭐였죠? 캔자스시 총기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2년 동안 정확히는 29주 동안 2인 순찰조가 이 총기를 압수하는 그런 공격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당시 어떤 총기 관련 범죄가 많이 감소했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다른 주에서 경찰서에서 이걸 또 모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 헤이트 크라임 증오범죄라고 그랬죠. 증오범죄는 뭡니까? 인종, 종교, 뭐 어떤 장애, 출신, 뭐 심지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혹은 재산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런 걸 증오범죄라고 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오범죄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테러리즘은 우리 뭐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재산이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을 사용하는 걸 테러라고 했고요. 이건 크게 도메스틱 국내적인 테러가 있고 해외 테러리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 도메스틱 테러가 그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는, 동물을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도메스틱 테러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봤던 구장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general crime control strategy는 뭐라고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범죄 통제 전략은 뭐라 그랬죠? 루틴 프리벤티브 컨트롤입니다. 일상적인 예방 순찰이 되겠죠. 그 다음 preliminary investigation 초동 수사는 consist of 구성되는데 5 basic step 5개의 기본 스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one of those steps? 이것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Identifying and arresting any suspect. 어떤 피의자를 확인하고 체포하는 건 맞겠고요. Providing aid to any victims in need of medical attention. 피해자에게 의료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건 맞겠고요. Properly notifying the press of the criminal incident. 사건을 press는 어딥니까? 언론사에다 notify 하는 거 이건 아니겠죠. C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securing the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보호하는 거 맞겠고요. collecting all relevant physical evidence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crime with the highest clearance rate. 가장 높은 클리어런스, 해결률을 갖고 있는 범죄는 뭡니까? 머더가 되겠죠. 살인범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결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good lead is called 좋은 단서라고 했죠. lead는 여기서 단서가 됩니다. 단서의 유무는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건데, 이건 뭐였습니까? 케이스 스트럭처럴 팩트라고 했죠. 사건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사건 구조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the DARE program originated in which city? DARE 프로그램은 어디서 유행한다 그랬습니까? LAPD였죠. 로스앤젤레스가 되겠습니다. The most popular police-led gang prevention program is called 뭐였죠? 그레이트였죠. 갱 리지스턴스 교육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 10장을 보겠는데요. 10장 전반적으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보시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 커뮤니티 폴리싱에 대한 것이 한 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 또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무관용 경찰 활동, ZP가 돼서 오늘은 커뮤니티 폴리싱 CP와 문제지향 활동, 문제지향 경찰 활동 POP, 그리고 무관용 경찰 활동인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ZTP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먼저 CP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나오게 된 그 근원이 뭐냐, 뿌리 보고 특징, 그리고 캡스라 그래갖고요. 중요합니다. 시카고 얼터너티브 폴리싱 스트레이지, 시카고에서 실제로 운영했던 그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배우고, 이 커뮤니티 폴리싱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전망이 있느냐라는 걸 갖다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POP 같은 경우에도 그 활동의 뿌리가 뭐였느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라 모델 유명하죠. SARA 스캐닝, 어널리시스, 리스폰스, 어세스먼트 이 사람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 POP의 효과성을 세 가지, 뉴포트 뉴스, 그리고 샌디에고, 보스턴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효과성을 바라보게 되고요. 무관용 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 특징을 보게 되고 효과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무관용 경찰 활동 같은 경우 어디가 유명하니까 뉴욕시의 무관용 경찰 활동이 유명하죠. 그 줄리아니 시장이 있었을 당시에 그 사업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혁신에 대해서 배우죠. 경찰 활동에. 이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떤 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나타나게 된 어떤 계기가 뭐가 되어 있느냐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 CP하고 POP가 나타나는데 그 이전 1960년대에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2장에서 미국 경찰의 역사를 배울 때 1960년대에 그 어떤 많은 흑백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시위가 격화됐죠. 최근에도 우리가 그 미국에서 시위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위 양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전통적인 경찰 관리 혁신에 대한 가정이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우리 캔자스시 예방 순찰 실험이었습니다. 순찰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 반성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한 경찰 역할의 어떤 복잡성이 인식됐습니다. 어떤 그 조사를 통해 보니 경찰들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찰 서비스라는 것이 경찰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 경찰과 시민이 결국은 공동 생산자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질서 대응은 물론이거나 체포를 할 때도 어떤 시민의 어떤 선호가 반영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은 기소할 때도 어떤 시민에 의한 증언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에 의해서 어떤 경찰이 어떤 혁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혁신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CP와 POP 그리고 마지막에 ZP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뿌리, 루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 CP의 뿌리는 깨어진 창문 가설, 우리가 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broken window hypothesis, 여기에서 시작을 됩니다.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때 제가 제임스 큐 윌슨 얘기했었죠. 제임스 큐 윌슨하고 조지 캘린이 공동 집필한 그 어떤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이 깨어진 창문, 브로큰 윈도우였고요. 이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가 이 애틀란틱 먼슬리라는 이 잡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가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요지는 뭐냐면 경찰의 어떤 자원을 지역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문제에 집중한다고 주장이 됩니다. 이 에세이에서. 특히 경찰은 그 범죄의 두려움과 어떤 neighbors decay, 지역 붕괴를 가져오는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진 창문은 여기서 무질서, 지역 붕괴, 범죄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재산의 어떤 외관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어떤 신호, 혹은 이것이 바로 깨어진 창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미지 내지 신호로서 이 깨어진 창문이 제시된 거고요. 이런 깨어진 창문이 있게 되면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실 이 깨어진 창문은 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캘린이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요. 그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실제로 한 겁니다. 했는데 이런 게 나온 걸 인용을 해서 윌슨과 캘린이 관련 글을 쓴 거고요. 특히 여기서 지역 악화 절차, Process of Neighborhood Deterior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에 무질서가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집에 머물기만 하겠죠. 그리고 지역 내 어떤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아 탈출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어떤 지역생활 네트워크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무질서가 지역을 어떤 통제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심각한 약탈적 범죄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경찰 활동이라서 이러한 과정의 결과에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마지막 이 범죄에만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떤 한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아닌 이 시작, 무질서의 시작에 초점을 두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작인 무질서에서부터 어떠한 그 경찰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보자라는 것이 바로 CP, 커뮤니티 폴리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는 무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 무질서 유형은 그 웨슬리 스코간이 어떤 분류가 오타입니다. 분류가 아닌 분류인데요. 분류가 있는데 크게 사회적 무질서가 있고 물리적 무질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무질서에는 공공음주, 길에서 음주하는 거죠. 거리 어떤 갱들, 거리에 희롱하는 것, 노상 마약 밀매라든지 사용하는 것, 혹은 이웃의 소음, 뭐 성매매, 뭐 이런 게 다 사회적 무질서가 되겠고요. 물리적 무질서는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어떤 파손되어 있는 어떤 재산들, 혹은 방치된 건물, 쓰레기 이런 게 물리적 무질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 3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브로큰 윈도우 하이파스라고 지금 이게 일종의 창문이죠.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에서 시작해서 시민이 어떤 공포를 갖게 되고 어떤 그 행동들이 철회가 되는, 그리고 나서 어떤 약탈적인 행태가 증가되고 다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그리고 이건 다시 스파이럴 오브 디클라인, 그래서 어떤 쇠퇴가 스파이럴은 뭡니까? 나선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선형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90도로 쭉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나선형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나선형이라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그 나선형 스파이럴 스테어웨이 하게 되면 그 계단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단이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무질서 문제가 결국에 되면 이렇게 나선형의 어떤 그 디클라인, 쇠퇴까지 가져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교과서 내용에 보면 경찰 실무에 그 이런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오래전부터 소개되었지만 조사에 의하면 50%의 경찰서장만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어떤 많은 다양한 활동, 새로운 다양한 활동이 있으면 이걸 모두 CP로 간주하는 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CP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TP, 그 Traditional Policing, 전통적인 경찰 활동과 뭔 차이가 있냐면 경찰 역할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Major Change in the Role of Police, Role of the Police는 경찰의 역할이 어땠습니까? 전통적인 경찰 활동은 어떤 112 신고, 미국에서 911 신고의 범죄에 대해 대응하는 게 어떤 제일 주 임무였다면, 이 커뮤니티 폴리싱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질서 유지, 갈등 관리, 혹은 지역의 어떤 붕괴, 무엇보다도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를 다루는 것으로 뭘 해야 된다? 경찰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메스트롭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존의 범죄에서 무질서로 어떤 첫 번째 미션, 제1의 미션이 전환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미한 무질서 감소가 결국 심각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어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데 이런 커뮤니티 폴리싱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커뮤니티 폴리싱 개혁의 일반적인 3대 목표, 혹은 이게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 파트너십, 조직 변화, 그리고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파트너십과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또 두 가지 중에서는 파트너십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변화까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들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지역사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거고요. 이 지역사회 주민이 경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습니까? 경찰이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더 반응적이게 되겠죠. 잘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범죄 통제와 예방에 의해서 이 양자가 어떤 공동 생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특히 베일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저서가 있거든요. 또 폴리스 포 더 퓨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어떤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그 컨설테이션과 모빌라이제이션, 곧 자문과 동원이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봤습니다. 이 자문, 컨설테이션은 어떤 뭐 협의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냐면 이거는 지역사회하고 경찰이 문제를 정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서로가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 미팅을 통해 이러한 컨설테이션이 진행된다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이 문제와 필요를 표현하는 포럼을 제공하게 되고, 경찰은 범죄와 무질서에 대해서 시민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또 표현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장이 마련되니까요. 또한 그 경찰의 성공과 실패를 경찰은 또한 시민에게 또 알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마이애미 경찰서 해양 자문 지원팀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월 1회 주민하고 상인이 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경찰이 어떤 자문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관련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동원이 있는데요. 동원이라는 것은 그 자원을 동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어떤 그 프로그램 형태로서 어떤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웃감시라든지 오퍼레이션 아이디 혹은 크라임 스탑퍼 이 다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 형태로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범죄 억지만을 갖다 어떤 목표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웃 간의 응징력, 네이버후드 코이전의 어떤 증가를 어떤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 시에서 경찰서에서 이 마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임대업자 랜드로드를 갖다 어떻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세입자로서 마약 거래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어떤 임대업자를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효과를 봤다는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경찰이 기존처럼 최초 정부 대응자, 이게 뭡니까? 911 혹은 112 신고에 대해서 어떤 대응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진단자, 지역사회 동원자로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트너십의 효과성이 어떠냐라고 봤는데요. 예를 들면 도보순찰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미 배웠지만 뉴악 실험이 있었죠. 범죄 감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두려움이 떨어지는 효과를 봤었다는 거고요. 이웃감시 프로그램 네이버드 와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역의 코이전을 높이는 데는 좋았고요. 응집력을 높이는 데는 좋았고요. 다만 이런 프로그램이 어떠한 그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부유한 교외 지역은 참여가 높은 반면에 오히려 범죄가 다발하는 도심 지역은 이 소수인적인 참여가 낮았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파트너십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붕괴된 곳, 그 어떤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무질서의 수준이 높은 곳, 이런 데서도 과연 이런 파트너십이 작동을 할 것인가라고 의문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허버트 윌리엄스하고 패트릭 머피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저소득 소수인종 주거 지역에서는 이런 파트너십이 덜 작동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셔먼 등이 참여한 메릴랜드 대학교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어떤 스코간, 이 학자죠. 스코간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시카고에서 그 어떤 그 4년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한 결과 저소득층의 범죄, 저소득층이면서 어떤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역사회 미팅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낮지만 어떤 지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된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파트너십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조직 변화입니다. 여러분 커뮤니티 폴리싱은 어떻다고요? 좀 전에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또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좀 전에 파트너십을 봤고요. 두 번째 조직 변화, 오거나이제이션 체인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라는 건데 그 경찰관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유연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대응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찰관을 자극하고 조직을 유연하기 위해서 조직의 어떤 구조라든지 조직 문화 그리고 어떤 관리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 구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까? 분권화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분권화되고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 하위층에 대해 재량권을 갖다 많이 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게 특정 지역에 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지역에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지역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지고 책임감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지역을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퍼머넌트한 어떤 어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 문화 얘기인데요. 조직 문화는 과거와 같은 어떤 범죄와 어떤 싸움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아니라 참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나 승진의 어떤 기준도까지도 바뀌어야 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관리 행태인데요. 과거에는 어떤 규율을 통해서 어떤 그 관리를 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 폴리싱에서는 어떤 지원과 조언을 통해서 조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더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고 더 적은 감시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직이 변화했느냐라는 건데요. 이 조직 변화의 증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데니스의 연구, 스코간의 연구, 자오 그리고 하의 연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책 교과서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히 보자면 데니스 연구는 없었다라는 거고 스코간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자오의 연구에서도 개선이 있었다. 근데 하의 연구에서는 어떤 훈련에 대한 건데 이게 효과가 사라졌다라는 거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커뮤니티 폴리싱이 도입됨으로써 조직의 어떤 구조, 문화, 관리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두고서 어떤 변화를 갖다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폴리싱의 마지막 부분에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너십이 있고 좀 얘기했듯이 조직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문제 해결이 있다 그랬지만 이 마지막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그 911 혹은 112 신고처럼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 underlying cause라고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BJS 우리 그 법무부 통계죠. 이거에 의하면 지역 경찰의 29%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으며 25%는 이를 경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연구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 경찰서들이 커뮤니티 폴리싱을 많이 그 조직 내로 가져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코드너는 문제 해결이 이 POP, 좀 전에 배울 POP하고 혼동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 CP하고 우리가 비교되는 게 POP인데, 이
POP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 요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커뮤니티 폴리싱은 요 부분 파트너십이 아주 강조가 되는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 자체가 어떤 기본적인 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폴리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에 반면에 그 프로블럼 오리엔트 폴리싱,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이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심지어는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PO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함께 끌기, 경찰서 수준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경찰활동 집행이라고 하겠는데요. 영어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Pull it all together 라고 해갖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맥과이어하고 캐츠가 어떤 1600개의 경찰서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 커뮤니티 폴리싱 집행이 순찰하고 조직 활동에는 집중되고 있지만 시민이나 어떤 중간 관리자의 어떤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공부하게 될 시카고의 어떤 대한경찰 활동 프로그램, 시카고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캡스라 그런다고 얘기했죠. 이 캡스 프로그램은 이 전 도시 그리고 전 경찰서 구성원을 모두 끌어들여서 이런 커뮤니티 폴리싱을 했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끌기라는 이런 제목이 붙이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캡스는 어떤 커뮤니티 폴리싱의 노력을 대표하는 어떤 사례가 되겠고요. 이 시카고 경찰서가 어떻습니까?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경찰서죠. 그 NIPD 다음으로 크지 않습니까? 이 경찰서 내에 있는 13,000명의 경찰관이 모두 참여했다는 거고요. 이 스코가이라는 학자에서 현재도 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어떤 대규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부터는 나눠서 캡스의 어떤 계획은 뭐고, 또 이런 캡스 계획을 실행하는 데서 어떤 장애가 뭐였는지, 그리고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됐고, 캡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캡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스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6개의 기본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모든 경찰서, 엔타이어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참여했고, 모든 도시, 이 도시의 모든 그 섹터가 다 참여했다는 거죠. 보통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CP, 커뮤니티 폴리싱이 가는 반면에 이 캡스는 전 경찰서, 전 도시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퍼머넌트 비트 어사인먼트, 그 경찰관들에 대해서 어떤 영구적인 어떤 그 순찰구역 내지는 관할구역을 배치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 훈련이 같이 진행됐다는 거고, 그리고 커뮤니티,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참여도 유의미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경찰 활동하고 other city service, 어떤 그 시카고 시에 있는 다른 공적 서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비스가 결합됐다는 거예요. 링크되어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캡스에서 중요한 것이 crime analysis, 그 범죄 분석이 강조되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3 내지 5년 간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프로토타입, 이건 시범 실시 지역이죠. 일부. 그러니까 이런 전체를 하지만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프로토타입 지역으로 해서 집중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런 변화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는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장애가 자원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증세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증세 계획이 처리가 됐다는 거고요. 이걸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1600명의 경찰관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다행히 연방과 주의 보조금을 획득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션, 그 어떤 우리로 치면 지구대가 되겠죠. 이런 걸 폐쇄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강한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동네에서 어떤 그들의 어떤 경찰 존재를 잃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이 계획은 철회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그 경찰서의 어떤 지구대와 파출소가 폐지될 때 어떤 주민들의 어떤 반대와 비슷한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하이직 경찰관의 반대였는데요. 특히 젊은 경우, 백인인 경우, 남성인 경우가 이런 반대가 많았고,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소수인종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냐면 경찰과 시민 간의 어떤 권위의 경계가 흐려진다. 우리가 이렇게 시민하고 자꾸 그 인터랙션을 갖게 되면 우리의 권위가 낮아진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젊고 백인이면서 남성인 경찰관 계층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편 그 성과평가 문제가 대두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캡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지에 대해서가 아주 주요한 논쟁이었다는 거고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911 시스템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전통적인 접근과 달리 문제 해결 활동과 연구 관련해서 이 911 시스템 하고 커뮤니티 폴리싱이 서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관할 어떤 그 영구적인 퍼머넌트 어사이먼트 있지 않습니까? 비트 어사이먼트 외로 출동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게 됐고요. 특히 이 문제에 대응하여서 특별 대응팀을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새로운 배치 우선순위 개발을 통해서 어떤 다른 그 자기의 관할 외로 출동하는 것을 그 어떤 제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퍼머넌트한 비트를 웬만하면 고수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음은 캡스의 실행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캡스의 핵심은 뭡니까? 시민과 경찰의 상호작용입니다. 인터랙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비트 미팅이라 그래서 구역 회합이 중시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25명의 시민하고 5명의 경찰관이 1시간 반 정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주제는 단지 솔직한 대화였던 just frank talk라는 거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당시에 흑인의 어떤 시민 비리 참여가 높았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게 진짜 경찰 업무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합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어떤 확인이 되겠죠. 여러분 교과서 10-4를 보시게 되면 323페이지에 있는데요. 가장 많은 문제로서 지적된 것이 마약 거래였습니다. 마약 거래였고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다는 거예요. 10-4를 보게 되면 마약 거래, 유스 프로블럼이 두 번째였고 트래픽 인포스먼트, 교통 집행, 그리고 폴리스 디스리가드, 그 어떤 경찰의 어떤 그러니까 무시, 시민의 무시, 혹은 어벤던드 카스, 버려진 차, 전부 어떻습니까? 무질서 문제하고 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좀 전에 봤던 네 번째 문제, 그 폴리스 디스리가드 프로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캡스가 공공불신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겁니다. 결국 캡스 실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 시민 파트너십 목표는 애초와 달리 좀 충족되지 못했었고, 왜냐하면 이것이 경찰관이 이 회합을, 이 미팅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주제도 통제하게 되고 경찰관이 이끌어 나가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또 다른 문제로서 그 다른 여타의 어떤 시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이 시카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커뮤니티 폴리싱을 했던 다른 도시에서 나왔던 현상인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 시카고에서는
서비스 리퀘스트 폼이라 그래갖고 한쪽짜리 서비스 요구서를 갖다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재밌었던 게 비트핏이라 그래갖고요. 비트핏이라 그래갖고요. 이 핏이 뭡니까? 발이지 않습니까? 이 구역이 특정 구역의 발이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인데요. 시민들이 야간 행진을 통해서 잠재적 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면 각 경찰서에서 서장님 이렇게 과장님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캠페인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특히 비트 링크 프로그램, 구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핸드폰이 일상화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퍼스, 이게 삐삐죠. 삐삐를 통해서 순찰 경찰관하고 이 상점 주인들이 서로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캡스가 실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아주 믹스된 리절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긍정적인 측면은 이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범죄 두려움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 그리고 갱의 활동이 낮아졌다는 거, 반면에 경찰의 대응성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게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는 소수인종이죠. 라틴계 세입자라든지 저소득자 혹은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설문에서 나왔겠군요. 설문조사 결과 인식이 낮았다. 그리고 이 계층의 참여도 저조했다라는 문제점도 남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좀 이따 뒤에서 보게 될 ZTP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거와 달리 경찰의 과도한 정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불신검을 해서 응답자가 과도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회합을 통해서 시민과 경찰 간의 일정한 컨센서스, 공약이 있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튼 이 캡스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이고요. 어떤 교과서든지 이 캡스에 대해서는 많은 인용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전반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하고 이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커뮤니티 폴리싱을 찬성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도입했습니다. 사실은 도입했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체화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CP가 과연 적절한 경찰 역할로서 대답을 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좀 더 주안을 두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범죄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폴리시 초이스의 문제라는 거고 지역사회의 주민이 뭘 원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이 자치경찰이 커뮤니티 폴리싱의 이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뒤에서 보게 될 다른 경찰활동의 이념을 받아들일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고 지역사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가 정치적 경찰, political police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경찰이라는 것은 규제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주의가 지배합니다. 어떤 경찰 활동이 최소화돼야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커뮤니티 폴리싱은 자칫 최대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주의가 최대주의로.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 폴리싱을 수행하는 주체들에 있어서 정치적 지지 집단 화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이 경찰 활동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파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그 포틀랜드 경찰서에서는 그 갱과 뜨내기들을 예방을 해서 값싼 술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상점에 그 어떤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점 주인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장사하는 걸 방해하냐 너희가 우리가 이 사람 사는데 이렇게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너무 몰입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어떤 분권화와 책임성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우리 커뮤니티 폴리싱에서는 이 CP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의사결정이 분권화되고 어떤 자유지력을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행태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내가 갔다 오고 다녀올게 하는데 과연 거기서 문제 해결하는데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패 문제라든지 권한남용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지 켈링하고 제임스 스튜어트는 거주자의 요구사항이 그 자체로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주자들이 이걸 해달라고 해서 그런 요구에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개인의 순수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부패 문제, 권한남용 문제로 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있는데요. 이 비유가 있는데 이 깨어진 창문 가설이 키게스 우리 엉덩이 차기라고 하죠. 이 엉덩이 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어떤 헌법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헌법적으로 보장한 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고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적정 절차와 평등권 간의 어떤 긴장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커뮤니티 폴리싱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또 다른 문제로서 빈곤한 계층에 대해서 한 영향이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그 웹스테일에 의하면 그 빈곤 계층하고 소수 계층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 폴리싱이 침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무질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을 좀 더 많이 감시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편 지역사회하고의 이해 갈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 폴리싱을 한다고 경찰관이 어떤 상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감소되겠죠. 심지어는 어떤 소송 문제까지도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마약상에 대해서 건물 대여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그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주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약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집세를 갖다 아주 제때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어떤 정당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통제의 문제, 그리고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해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오라는 학자가 되게 유명한 학자거든요. 자오하고 이 썰만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6년간에 걸쳐서 6,100개의 도시를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이 커뮤니티 폴리싱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당 보조금 1달러, 이게 커뮤니티 폴리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증가가 10만 명당의 폭력범죄, 그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12건, 12.26건, 재산범죄 43.85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개량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커뮤니티 폴리싱이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개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CP 다음에
POP, 문제지향적, Problem Oriented Policing, 어떤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POP가 나오면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허먼 골드스타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고, 허먼 골드스타인 상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학자가 1979년 논문에서 이 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이 당시 제시한 개념이 이후 미국 경찰학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골드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변호사 재단에서 형사법 조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경찰의 역할이 복잡하다라는 걸 갖다 밝혀내기도 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또한 이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저작인데요. Policing a Free Society, 자유사회에 대한 경찰활동, 1977년 저서인데요. 여기에서 이미 경찰은 기타 서비스, 미셀레니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주요한 기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찰이 제공하는 어떤 활동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찰의 어떤 대응 방향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 사람은. 논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경찰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범죄, 질서 유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삼분하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범죄 내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 유지라는 내용에도 그야말로 다양한 질서 유지 활동이 있고 서비스 활동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세분화시켜 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개별적인 스페시픽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어떤 기본이 되겠습니다. 특히 UCR 시스템이라고 우리의 범죄 시스템과 같이 미국에도 UCR 시스템이 있는데 이 UCR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경찰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사전달 시스템, 이게 뭐냐면 9.11 시스템입니다. 9.11 시스템에 경찰이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화 오는 거에 자꾸 대응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쳐다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계획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329페이지에 그림 10-6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는 전통적인 어떤 사건 중심의 어떤 경찰 활동이 나오게 되고 밑에가 문제지향의 경찰 활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권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 경찰관이 문제를 확인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해결책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 점은 어디랑 같습니까? 커뮤니티 폴리싱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 폴리싱하고 프로블럼 오리엔트 폴리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꾸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커뮤니티 폴리싱은 이 스트롱한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형성이 목적이 되고요. 이 후자 POP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문제 감소 혹은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POP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게 뭡니까? 이 사람 모델입니다. 사람 모델. 사람 모델은 별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절차를 얘기한 건데요. 스캐닝, 분석, 어널리시스, 대응, 리스판스, 평가, 아세트먼트 요 앞에 두 문자를 따갖고 SARA 요걸 사람 모델. 그래서 POP에 있어서 문제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 모델에 의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캐닝은 뭐입니까? 스캐닝이라는 것은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여기에는 순찰 혹은 어떤 전화 혹은 주민과의 어떤 상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확인되는 거고요.
특히 어떤 개별 사건 하나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공통된 근본 원인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특히 이 문제의 어떤 특징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행위자, 액터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사건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과거에 어떻게 대응했냐, 패스트 리스판스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 행위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 가해자, 제3자에 대한 정보, 사건 같은 경우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맥락,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과거의 대응이라는 것은 이 바로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에서의 대응, 이런 정보를 갖고 문제를 분석해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어떤 전략을 개발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순전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주민, 경찰서, 타기관, 지역기업, 민간조직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의 증상을 다룬 심프텀이라고 해요. 증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범죄와 무질서를 유발한 주 컨디션을 다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떤 증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내지는 범죄가 발생하게 된 조건, 컨디션을 다루는 것이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이 끝나게 되면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긴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골드스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전통적인 자료, 예를 들면 뭐 통계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거 외에도 사진 같은 거 많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사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게 많이 사용 안 될 때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겠죠. 다음은 문제지향 경찰 활동의 효과성이 되겠고요.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뉴포트 뉴스, 샌디에고, 그리고 보스턴 이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뉴포트 뉴스는 어떤 뭐 언론 매체가 아닙니다. 이 도시 이름입니다. 뉴포트 뉴스에서 채용한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있었나 봅니다. 뉴 브리아필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단지에서 버글러리, 주거 침입절도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역에 대한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설문조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 이 문제의 원인이 이 아파트의 물리적 낙후성이 결국은 원인이었다라는 거고, 이 TF를 구성해서 다른 정부기관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철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게 철거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경찰관은 출동하게 되고 또 침입절도 이런 악순환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근원을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지역사회의 조직자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다, 혹은 정부 서비스의 중개자, 브로커 오브 거버넌트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기 샌디에고 경찰서가 문제지향 경찰활동 POP를 잘해서 이 게리 코드너가 그런 학자가 이 경찰관 320명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 70%의 응답자가 POP 원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50% 이상의 응답자는 이 POP가 매우 중요한 경찰 활동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휘부도 또한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델처럼 교과서적인 방법, 텍스트북 패션으로서는 이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관찰이나 대화 혹은 작은 규모로서 어떤 문제에 대응했다는 거고, 이건 일종의 그 POP가 이 샌디에고 경찰서에서 안착했다라는,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이 경찰서의 특징에 맞게 안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문제지향 경찰 활동의 다른 사례로서 보스턴 총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오퍼레이션 시스파이어를 갖고 사격 중지 작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례는 쉽게 얘기하면 보스턴 경찰서뿐만 아니라 그 ATF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이라는 연방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ATF 그리고 연방과 카운티 검찰, 보호관찰소 등이 모두 참여를 한 게 되고 참여를 해갖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참여를 통해서 개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너희 그 자꾸 이 총기 갖고서 지금 그 살인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 재미없을 줄 알아라고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직접 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에 이 미팅에 범죄자가 직접 참석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갱 멤버들이.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그 보스턴 총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형량을 아주 높인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그 총기 사건만 터져도 이걸 그 어떤 그 도시 단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연방 사건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서 총기 범죄를 결국은 줄이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그 프로젝트를 시행한 후 살인 범죄가 70%나 감소됐고 범죄 두려움 이건 좀 이상한데 범죄 두려움 그렇죠. 범죄 두려움이 21%, 범죄 두려움 또한 20% 감소됐고, 반면에 경찰 신뢰도는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보스턴 총기 프로젝트도 이 POP에서는 유명한 그 사례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문제지향 경찰 활동의 미래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매우 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CP 같은 경우, 커뮤니티 폴리싱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이 긍정적인 견해가 거의 그 압도적입니다. 그 와이스버드 같은 경우에 그 5,500개 POP 프로그램을 평가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범죄와 무질서가 44%나 감소했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이 POP가 이 커뮤니티 폴리싱보다 더 비교했을 때 더 강한 이유, 그 어떤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POP에서는 어떤 전통적인 경제 활동의 방식과에도 과감하게 채용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매우 높은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CP보다 이 POP는 어떤 그 경찰 활동의 혁신에 있어서 좀 더 지지를 받는 경찰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관용 경찰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좀 전까지 CP 봤죠? 그 다음에 POP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ZTP 보겠습니다. ZTP 같은 경우에는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톨러런스가 뭡니까? 용서하고 뭐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제로 톨러런스니까 관용이 없다. 관용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작은 범죄라도 그야말로 그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또한 이 무관용 경찰 활동도 깨어진 창문 이론에 기초하는 건 똑같습니다. 또한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여기서는 경미 범죄에 대해서도 아주 어그레시브한 호전적인 법 집행을 한다는 거고요. 이 무관용 경찰 활동은 특징이 일종의 범죄 공격 모델, 크라임 어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경찰이 주도적인 책임을 합니다. 이 CP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파트너십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파트너십 잘 안 본다는 거고요. POP는 파트너십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경찰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신중한 문제 분석도 없어요. POP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사람 모델이라 그래갖고 그 문제를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있는 그 자체 문제, 노상방뇨, 무임승차, 낙서, 배 이런 스퀴징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자체로서 그냥 대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어레스트, 체포를 해버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퀴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동차가 서 있을 때, 그 차 앞유리 닦아주고 이렇게 돈 뜯어내는 그런 걸 스퀴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POP의 특징은 뭐냐면, 장소 특정적 개입이라는 거예요. 장소 특정적 개입.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무질서를 없앤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핫스팟과 비슷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관용 경찰 활동은 back to the basic strategy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전략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기존 전통적인 경찰 활동처럼 직권화된 그 어떤 내부 지향적 디자인, 어떤 조직 구조, 조직 디자인이 군 조직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쪽 CP하고 POP에서는 다 어땠죠? 분권화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고 직권화된 조직 구조를 지향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특징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무관용 경찰 활동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걸 갖다가 사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관용 경찰 활동의 대표적 사례는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1993년 뉴욕시 경찰서장 윌리엄 브래튼과 그 뉴욕시 시장 루돌프 줄리아니가 했던 무관용 경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브래튼 서장은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도 체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 뒤에는 물론 줄리아니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미범죄에 집중해서 경찰 자원을 집중하다 보니까 질서 회복이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질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반면에 경범죄에 대한 체포가 대폭 증가하게 되겠죠. 93년에 약 13만 건이었던 그 어떤 경범죄 체포가 96년에 20만 건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총범죄가 27% 감소하고, 살인율도 감소하고, 강도, 침입적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게 전국 평균의 어떤 2배 감소의 효과가 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효과가 있었고, 당시에 그래갖고 이후에 뭐 타임지에 이 브래튼 시장이 실리게 됐고, 줄리아니는 그야말로 그 영웅으로서 각광을 받았죠. 하지만 이 논쟁이 있는데요. 재밌게도 전임 시장하고 전임 경찰서장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 커뮤니티 폴리싱을 실시했었거든요. 80년대.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로젠펠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로젠펠드가 있는데, 로젠펠드가 검증한 거에 의하면 이 95개, 95개의 어떤 도시의 어떤 살인율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통제 변수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뉴욕시의 범죄 감소율이, 특히 살인 범죄 감소율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그 95년에 애리조나주에 있는 챈들러시에서 어떤 그 했던 사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아주 무질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도심부에 대한 통제 책임을 그 어떤 시의 어떤 기획개발부에서 맡은 것을 경찰서로 옮겨서 특별부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해서 어떤 공공도덕범죄, 무질서 행태, 물리적 무질서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후에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게 아마 뉴욕시의 사례하고는 좀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관용 경찰 활동의 잠재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텐셜 프로블em. 그러니까 구현된 완전히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요. 나타난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까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과의 갈등 문제, 장기적으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빈곤계층이나 소수인종 계층에 대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일반인과의 갈등 문제는 뭐냐면, 이 무관용 경찰 활동을 일종의 희롱 경찰 활동, 허레스먼트 폴리싱이라고까지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뉴욕 같은 경우에 이 4년간 브루클린의 8개 블록에서 5만 2천 건의 불신 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힌 거죠. 또한 핫코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에서 96년 동안 8,361건의 민원이 접수된 거고, 이는 이전의 어떤 3년 기간보다 거의 4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상금이 그 어떤 그 불법적인 어떤 법 집행에 따른 배상금이 7천만 달러가 됐다는 거고요. 이것은 이전에 어떤 4,800만 달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숫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그 어떤 경찰 대상으로 한 고소가 이전에 1998년에 977건에서 94년 200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죠.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3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2배 이상 늘어나는 일이 있었겠고요. 배상금 또한 늘어나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러한 민원의 증가가 ZP 전략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욕시 시민 민원심사위원회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가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원인이 이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다는데 이 ZP에 의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낙인이 찍혔다는 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ZP가 그만큼. 그리고 셔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 ZP가 단기간에는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체포되게 되면 반항심이 생기게 되죠. 심지어 낙인도 찍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그 ZP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빈곤계층과 소수인종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알아보니 2009년에 검문된 사람의 불신 검문입니까? 검문된 사람의 90%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코트 같은 학자는 이들 컬처럴 아웃사이드가 이 Z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앞에서 본 애리조나주 챈들러시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432명의 이민자와 2명의 미국인이 추방당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서 3,500만 달러의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 ZP는 받을 사례가 역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가 거의 없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으로 제시한 그 표 10-10은 우리 교과서 337페이지에 나오는 표고요. 이게 우리 지금 트라디셔널 폴리싱, 전통적인 경찰활동, 커뮤니티 폴리싱, 그리고 POP, 문제지향 경찰활동,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ZP 이 네 가지를 잘 비교해 놓는 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보자면 여러분 그 포커스 오브 폴리싱이라서 경찰활동의 초점이 어디 있냐 할 때 전통적인 건 어디 있다면 로 인포스먼트에 있다는 거죠. 법 집행에 있는 반면에 커뮤니티 폴리싱은 커뮤니티 빌딩,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주안이 있다는 거고, 프로블럼 오리엔티드 폴리싱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바로 문제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은 또한 오더 내지는 프로블럼에 어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문제로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찰 활동이 뭐랄까요? 방식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의사 전달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다운워드, 다운워드 집권화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또 비슷합니다.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의 경찰 활동은 각각 서로 공통적인 면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경찰 활동의 가장 주된 초점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폴리싱과 프로블럼 오리엔트 폴리싱이 새로운 어떤 경찰 전략의 혁신 전략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 또한
어떠한 그 사례가 좀 더 많이 개발되게 되면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경찰 방식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봤죠? CP 보게 되고 POP 봤고요. 그 다음은 ZP 세 가지 봤습니다. 이 세 가지 경찰 혁신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많이 종합화하는 성격이 있고요. 한번 교과서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